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이번에는 믿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 손까지 잡으면서 진짜한 눈빛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도 제대로 마음 먹었구나. 내심 감동스럽기까지 했죠. 계속 누군가의 품 안에서 도움받고 살았던 사람이라. 나이가 들어도 손이 많이 가는 인간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남편의 다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난 후 엄마의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가까이 집을 비웠다. 들어갔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음식 상한 냄새에 바닥에는 발을 디딜 틈조차 없는 그야말로 돼지우리가 된 지경이었죠. 골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살펴보니 얼마나 라미 통조림만 먹고 살았는지 제가 만든 반찬도 그대로였어요. 저랑 연락할 때는 난생 처음 찌개를 끓여봤다. 제가 만든 반찬하고 잘 차려 먹고 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그렇다 쳐도 아이가 대체 어떤 상태일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에 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분이 이 아이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서 집안을 뒤흔들고 가라는데 언제 가라고요? 아, 여보, 언제 왔어요? 이따 가서 치울 거야. 그대로 둘래. 시끄러워. 왜 내가 치워? 아, 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아니, 제가 엄마 수술 끝낸 후 방금 집에 왔어요. 집이 너무 엉망이어서 애쓰고 정리하고 간 반찬이랑 국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반찬을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먹어? 너 대체 생각이 뭔데? 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 나 살다가 우리 아들 전자레인지 밥 돌려서 먹인 적도 없는데 너랑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먹고 있다고. 내 아들이랑 손자가 망설이게 했잖아. 어머니, 문제는 우리 둘이 합의한 것이에요. 합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 해도 집안에 이렇게 버려두고 가면 된다고. 내가 수술받아도 부엌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 보기 싫다고 했잖아. 너 나중에 어디 아파도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 상황이 상황인데 어떡해요? 어머니, 이런 곳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왜요? 수술 잘 됐어요 또라고 묻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저 어머니한테 괜히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암 수술하는 와중에도 어머니 아들 챙기느라고 집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소린가요? 제발 적당히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무슨 자랑이야 뭐야. 이게 아주 위아래도 안 보는구나. 내가 그럼 그 잘난 아들 계속 거기서 잘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도 아셔야죠. 나이 40 넘도록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남자를 어머니가 만드셨으니 더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날은 저도 도저히 예전처럼 내내하고 좋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간 쌓였던 서운이 봄을 터지듯 한 방에 터지더군요. 저한테 마음 편히 병원 다녀오라고 남편하고 아들은 본인이 잘 챙겨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일부러 집을 비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엄마가 암이라는 심각성을 전혀 받아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있으니 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엄마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이 줄지어 병문안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시어머니는 전화지게 되고 저에게 아욱을 써기 시작했습니다. 야, 누가 한심해 내 기 하나들 내줬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너 같은 걸 받아줬으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했지? 어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결혼을 해놓고 건방진 소리를 해. 그러니까 데려가서 사시라고 괜한 사람 수발들게 만들지 말고요. 그 뒤로 저는 보란듯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만 수시로 연락해서 잘 먹고 학교는 잘 가는지 종종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지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도 하신 얘기요. 아들이 그분과 비슷하게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엄청 고운 모습으로 행동해 주었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던 중에 두 번째 수술을 진행하는 도중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안락히 잠들어 가시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 수술만 끝나면 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큰 희망이 있었지만 차가운 몸으로 나오신 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허망하게도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떠날 때를 알았던 것처럼 수술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많이 말해주셨어요. 딸아, 우리 수술 전에 한 번만 손잡아. 아이야, 내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 엄마 병간호까지 다 해주고 이런 엄마를 가졌다면 공주처럼 잘 자랐을 텐데. 엄마는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아직도 어릴 적 리본 달린 예쁜 신발도 못 신겠네. 아이야, 내게 너무 미안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딸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 정도 지나자. 미안한 마음이어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던 장 속에서 남편은 저기가 장례식장이라. 잔치집 같다고 말했어요. 못하고 상주로 있는 것도 잊었는지 문상객 중에 옛날에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선생을 만났다며 그렇게 반갑다고 술에 잔뜩 취해 얼싸안고 떠들고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머리통을 한 대 갈겨주고 싶다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편놈보다 더 야속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 있죠. 잠깐 와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쫓기는 사람처럼 단 10분도 있지 않고 황급히가 버리더라고요. 참 남한테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네요. 나 이만 간다. 너 병원 좋은 일만 시킨 거야. 응, 가망도 없는 사람을 수술만 2번 시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말이야. 휴, 저 불쌍한 사돈 병원 생활만 힘들게 하다가 이렇게 가셨네. 내가 처음부터 좋게. 아이야, 내게 너무 미안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딸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 정도 지나자. 미안한 마음이어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던 장 속에서 남편은 저기가 장례식장이라. 잔치집 갔다 오고 말했어요. 도둑맞은 기분을 느끼며 서둘러 열쇠를 돌렸더니 홀이 헛들기 시작했어요. 놀라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창문이 획 열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옆집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짐을 찾으러 보내셨는데 며칠 전에 열쇠까지 바꾸셨대요. 누가 바꿨을까요? 사돈 집이라고 하셨는데 몰랐어요. 아저씨가 반갑게 답하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제게 믿고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해서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었고 너무 속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고통 주기를 고려했고 이름으로 된 집이 생각났어요. 바로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했죠. 왜 열쇠를 바꾸셨는지 물었더니 무단 침입죄가 있다는데 그걸 몰랐다고 했어요. 계산이 어디 있을까요? 아, 진영이게요? 너무 궁금해서 하는 말씀이나 도와드릴게요. 너무 뻔뻔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책임 없이 살아가며 받기만 하고 손해를 처먹고 잎삭거리며 지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인애라 칭하는 사람이 엄마에게 들어온 병원비를 그 집의 재물과 섞어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짐을 빨리 빼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품 정리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산이 크게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한 말에 굉장히 화를 내며 짐을 버려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뭘 하는 건데 계산이 맞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건 내 돈인데.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정없이 밖으로 짐을 버리면서 남편이나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죠. 남편이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거기에서 발로 차며 베란다로 이동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하지만 좀 제정신이라고 해봅니다. 하지만 나는 더 멍청해지고 있어? 어머니가 소환서를 처리하고 있었고
드디어 이것은 말할 매이 컸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독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은 쉬고 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그만두자는 마음으로 이혼을 제안합니다. 이혼을 생각한 후회는 하지 말고 누가 후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말에 남편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갑자기 몸을 낮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달래며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며 돈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함께 좋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혼을 거론하며 서로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나는 자꾸만 받은 대로 돌려줄 뿐이야. 진짜로 독한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안다는 게 워낙 많아서 생각나는 것 몇 개 뱉은 것뿐이야. 그런데 집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 내가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지. 그런데 난 남편 뒤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아직도 내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꼴을 더는 못 봐주겠다고 나가라며 말했어. 나의 집에서 엄마야. 이 별소리를 다 한다. 쟤 어디 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 여보, 네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데 쉿쉿. 그 말을 지금 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시어머니에게 집 내주고 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들었어. 끝까지 잘난 척하는 자기 아들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 내치고 여자인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더라도 참았어. 그런데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아직도 내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꼴 보니까 이제 다 끝내야겠어? 이래야 우리 엄마도 편히 갈 것 같네.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일단 짐 대충 싸서 나오세요. 아이 빨리요. 나 보고 집에서 나오라고. 왜 내가 사준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요? 버티고 있어야지. 그냥 신고 넣어버려? 더 봐주지 말고. 휴, 이렇게 착해 빠져서는 내가 절 못하겠으면 엄마가 할 거야.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주인 머리까지 오르려 하지 마, 아이. 그래요?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나도 바라는 바니까. 동안의 남편은 이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다고 속이고 아파트를 사전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겠죠. 게다가 시어머니 집이 너무 오래된 상태여서 팔더라도 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돈도 손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살랑살랑 말라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변호사를 만나러 간 것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 아이고, 이 사람 집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이고, 그냥 이런 소리를? 너 지금 본실한 거야? 아차,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존나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난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거야? 나도 그 추우고 신발짝도 매지 않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는 거야? 왜, 이러니까 난 못 사니까. 그냥 목을 졸라버리고 막 살라고 말이야. 어째서 난 조용히 말해달라고 해도 조용히 말 못했냐고요? 이제 어차피 나가라고 하겠지? 난 네 엄마 오넌에 가서 얼굴만 봤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 해준 적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참다 먹여놓고 그렇게 살집을 빼앗는 짓 할 줄 알았겠니? 난 이렇게도 못했을 텐데. 널 원망하고 싶지 않으니 자일한 어머니랑 네가 한 짓을 돌아보길 바래. 그때 마치 종이장처럼 힘없는 다리로 남편을 부축하며 나가는 시어머니를 뼈 빠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더는 그들을 받아들일 가치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됐습니다. 더러운 것도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법으로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니 집에서 빌려온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전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지 않고 떠날 생각입니다. 정말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군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곳이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는 것도 어렵겠군요. 당신께 반성하게끔 말했으니 함께 이렇게 되지 않게 하자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싫다면 지방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보라고 말할까요? 최소한 위자료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기까지 했군요. 그 돈은 우리 비상금 통장에 넣은 것을 절반으로 나누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망쳐버린 상황이죠. 그 돈을 건드렸다면 우리의 비상금을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인생을 망쳐버려서 직업을 잃어버릴까 걱정이에요. 여보야,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너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던 사람이었는데도 망칠 수밖에 없던 걸 보면 정말 어렵겠네요. 받아주렴.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나야? 여기서 나한테는 할 일이 없겠군요. 저의 목표는 너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인 나에 살릴 것이라며 절에 찾아왔고 처음 보는 얼굴로 날 비추더니 정말 통쾌했다. 그 입에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말이 나왔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거쳐 많은 위자료를 주었다. 이런 상황에 민감한 나는 결국 교편을 내려놓았다. 제게 도우려는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법정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거기서 나는 고생했다.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요즘은 외할머니와 엄마가 남겨준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며 아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려 노력한다. 모든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교훈인 것 같다. 벼랑 끝에 도달했지만 이젠 좋은 집에서 아들과 행복한 생활을 한다. 저도 즐거웠어요. 언제든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